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변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 통일연구원에 있는 사람이 미디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키노 통일의식조사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주제가 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 미디어 부분을 맡게 됐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곧장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짜 뉴스라는 것은 인터넷 이전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인류의 정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역사가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한 그것의 어떤 명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짜 뉴스란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그것을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서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의 이 폐해를 줄이는 방식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결코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 연구위원께서도 발표 중에 말씀하셨지만 가짜 뉴스가 한국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금 공통적입니다. 지금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이 80%가 넘었고요. 이것을 이 발표 자료에 제가 실지 않았습니다. 회계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이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정치 효능감이 낮아집니다. 정치에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미니즘 성향이 높고 소수 집단에 대한 어, 그 편향성이 높고 한국사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는 그런 악영향을 가짜 뉴스에 대한 노출이 끼치는 것으로 회계 분석 결과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가짜 뉴스에 자주 노출이 되느냐? 가짜 뉴스의 노출 경로가 중요한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인터넷과 TV 사용 시간은 서로 그 반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짜 뉴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가짜 뉴스에 노출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경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그리고 메신저 같은 것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고의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의견들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달받아서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 내가 카카오톡으로 가짜 뉴스를 받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가짜 뉴스 유통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에도 절대 다수 86 전체 국민의 86.7%가 여기에 공감을 했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정치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한번 좀 나눠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이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항은 가짜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가짜 뉴스가 퍼진다면 이 SNS와 메신저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가짜 뉴스에 책임을 져야 돼. 이 문항은 저희가 독일에서 가짜 뉴스 방지법이라고 한국 언론에서 많이 일컬어지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이것이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문항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문항에도 거의 90% 가까운 응답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소한 이 독일의 법률 이미 국회에도 비슷한 법률이 여러 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저항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항상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의 문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견을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문장에 대한 찬반으로 물었습니다. 약 절반 정도가, 이게 딱 절반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침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 문항에서도 보수, 진보, 중도가 거의 비슷하게 절반씩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죠. 확실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가짜 뉴스는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기보다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 문장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다는 정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언론과 시민단체가 가짜 뉴스 근절에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제 그 제언을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다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지금 가짜 뉴스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나온 해법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이 가짜 뉴스의 사용자, 소비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것이 가짜 뉴스다, 이것이 진실에 가깝다, 의심나면 어떻게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고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굉장히 교육률이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에 비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한 그 국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화부라든가 교육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아직까지는 그 커리큘럼 같은 것들이 좀 일회성이고 이것을 좀 어떤 통합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가 역시 미디어의 투명성과 언론 윤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창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짜 뉴스에 귀가 솔깃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언론이 최소한 국민들의 인식상에서는 굉장히 전파성이 강하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강하게 나눠져 있고 각 언론들은 어떤 중립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과 의견을 나눠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 뉴스의 원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들이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론적인 얘기겠죠. 그리고 중립적인 팩트 체크 기구를 설립하고 이것이 수동적인 팩트 체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가짜 뉴스가 발생을 하면은 가짜 뉴스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퍼지거든요. 그 가짜 뉴스만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요즘 AI 기술이 굉장히 화제인데 AI 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는 워낙 이 사람이 질과 양에서 승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I 기술을 응용해서 가짜 뉴스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짜 뉴스가 퍼진다라고 AI가 판단했을 때 여기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실제로 국내에서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고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요즘 기술의 발전하는 정도를 보면 이것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 오프라인 공론장의 회복이란 것은 이게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멀쩡하던 오프라인 상에서 대화할 때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가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 온라인 때문에 그런가? 원래 사람 성향 공격적인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글로 쓴 것이 오래 남고 그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증폭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지금까지 우리가 오프라인 공동장이 너무 약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당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 그 디지털 정당화를 한국의 모든 정당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당비 내는 당원이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죠. 근데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고 그 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어디 나가서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 정당 지지하고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이것들은 온라인 공론장, 디지털 정당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온라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프라인 공론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지 잘못된 뉴스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보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국의 문제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가짜뉴스 방지법 같은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법제적 방법 강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